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나타났던 수혜 직기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들어가는 거에 앞서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쭉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배웠던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서 개념을 듣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추세 조정 지수 평화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또 다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에 배웠던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수혜 지키법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혜 측에 이러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혜 측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 있죠. 정성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정량, 계량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 정량적인 분석 방법은 또 크게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시계열 예측 기법, 시계열 타임 시리즈를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량 분석인데 인과관계 특성을 분석하는 그러한 기법이 있어요. 정성적인 예측 기법은 비계량적 그러한 접근 방법을 쓰면서 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써볼까요? 머릿속에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경영진의 의견을 판단을 통해서 수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업진들이 있다 그랬죠. 영업진. 이 영업진의 특성은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영업진 의견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전체 고객을 다 할 수 없으니 핵심 고객들을 뽑아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FGI 같은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네 번째가 델파이법. 델포이 신전에 관련된 것에서 나왔던 전문가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델파이법입니다. 델파이법. 이런 것들이 주로 뭐가 되더라? 정성적인 예측 기법이 있더라. 그러면 정량적인 예측 기법을 봅시다. 정량적인 예측 기법은 숫자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 정보를 이용해.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게 뭘까요? 이게 과거의 수요가 되겠죠. 과거의 이러한 수요 정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는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과거죠, 과거. 이걸 통해서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이거 뭐 정리도 한번 했죠. 그래서 시계열 예측 기법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동평균법 있네요.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또 크게 나누면 또 뭐가 있어요? 얘가 쭉 이렇게 좀 펴보면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동평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가중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이동평균법이 기본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또 뒤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요 정도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동평균법에 있는 것들을 좀 보완시킨 그러한 형태의 발전된 형태의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지수평활법이죠. 지수평활법. 평활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평평하게 레벨링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수평활법이 있는데 지수평활법도 사실은 이동평균법의 어떤 형태다? 발전된 형태다. 발전된 형태의 이동평균법이다. 그죠? 이게 발전된 형태. 발전된 형태의 이동평균법인데 근데 이동평균법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식을 보면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예측하는 시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적게 그 다음에 가깝게인 것은 많이 그 다음에 단순히 과거의 정보만 그대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반영되는 과거의 정보가 그대로 반영되는 이동평균법에 비해서 지수평활법은 과거의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오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죠. 비중을. 그러니까 가중치를 조정하듯이 비중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거의 자료를 내가 50%만 반영할 거야. 그러면 알파 값이 0.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과거의 정보가 예측치의 50%밖에 반영 못했으니까 분명히 뭐가요? 오차가 생기겠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그거를 뭐로 거기다가 보정을 해준다? 예측값이죠, 예측값. 실제값이, 과거의 실제값이 미래를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1-알파 곱하기 앞기의 예측치를 거기다 보정을 시켜서 구성되는 형태가 지수평할법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열 특징이 어떤 형태예요? 예측하는 시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가 t면 어떻게 돼요? t-1, t-2, -3 쭉 해서 t의 마이너스 n기간이면 이런 형태의 축차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축차 대입을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예측하는 시점에서 사실은 어떤 거예요? 요거 하나만 봐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식 앞에는 꼬리에 꼬리를 부는 과거의 정보가 쭉 들어가 있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요만큼씩 이 시점에서 보면 요만큼씩 더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어디에 수렴하는 거예요? 0 근처에 수렴하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죠? 이게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먼 과거는 조금 1년 전에 오늘의 수요가 1년 전에 오늘 수요가 내일 수요에 미치는 그거는 어저께 수요보다 당연히 1년 전의 과거가 내일 수요에 미치는 것과 어저께 수요가 내일 예측값에 미치는 수요는 당연히 영향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반영한 거예요. 그죠? 이 생긴 게 무슨 모양이다? 지수 분포 모양이네. 그래서 지수를 통해서 변동하는 수요의 특성을 알파 값을 조정해서 레벨링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방법이 바로 보다 평평하게 평활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요동치는 값들을 평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오차가 적어져요.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평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이제 이 지수평활법은 그대로 써서 맞는 방법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트렌드가 보정되어져 있는, 추세가 조정되어져 있는, 어드저스트, 즉 수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수평활법이 있다. 그래서 이걸 홀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홀트 모델이라고 해요. 요거를 쭉 해서 빼면 추세 조정 지수평활법은 홀트 모델하고 우리가 이제 또 계절적 특성을 반영되어져 있는 윈터 모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배우는 이제 이 홀트 모델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윈터 모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된다? 이 기본 모델을 주로 배우고 계절적 지수는 여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세에다가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계절까지 반영하는 거예요. 추세 더하기 계절이 합쳐져서 나오는 게 윈터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특징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또 있죠. 네 번째, 좀 화면이 작아서 쭉 해서 보이냐? 계절적 특성이 나타나는 거. 윈터 모델에 계절적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승법이니까 멀티플라이어야. 곱해지는 거야. 그죠? 계속 곱해지는 거야. 승법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계절적 특성을 구할 때 내가 곱하기는 형태로 해서 구하겠다. 승법 계절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시즈널 팩터를 통해 계절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계열 예측기,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되게 많겠죠.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도 여러 개 있어요. 변형된 것들이. 근데 이거 다 배우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니 이러한 것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인과관계 보겠습니다. 인과관계의 대표적인 거는 바로 뭐가 있다? 회귀분석이다. 회귀분석.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게 바로 뭐냐면 매출액을 Y로 보면서 봤을 때 매출을 Y로 본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돼? 한 가지 요소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절편 상수항 알파 플러스 x의 기울기 베타 값의 x, 그 다음에 오차항계수 엡실론, 이런 형태로.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다 그랬잖아. y는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 형태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매출액고, 얘는 예를 들면 광고 하나로 보면 내가 광고비를 보겠다. 그러면 y는 뭐에 대한 함수식이다? x 광고비에 대한 함수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 수식을 썼어요. 그죠? 요게 바로 뭐예요? 단순 회귀직선.
이게 단순 회기직선. 일반적으로 손으로 푸는 거는 베타 구하고 알파 구하는 거는 요 단순 회기직선 구하는 거 요거에서 끝납니다. 다중회기식은 어떻게 될까요? 다중회기식은 이 x가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에서 x의 변수가 늘어나는 거. 아, 예를 들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예를 들면 세일즈맨의 숫자, 대리점의 숫자, 광고비, 뭐 그다음에 영업하는 세일즈맨들의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쳐. 그러면 고려 요인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중회기식이야. 그래. 다중회기식. 이게 그래서 굳이 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새 종이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베타 x 플러스 x 엡실론 이렇게 나왔던 게 이게 바로 뭐였다고요? 이게 단순회기식. 단순회기. y를 표현하는데 y는 매출액이야. 얘를 표현하는데 얘를 뭐에 대한 식으로 보겠다. x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x를 내가 광고비로 보겠다. 광고비에 대한 x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림을 그리면 x를 통해서 이렇게 y를 어떻게 하더라? 예측하더라. 이게 이제 인과관계 모델이에요. 얘가 뭐가 되냐? 얘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온다?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과. y는 모르기 때문에 y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매출액인데 매출액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뭐에 대해서 보더라. y는 x에 대한 함수식. 특히 어떤 함수식이에요? y는 ax 플러스 b 형태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네. 그죠? 선형 방정식, 즉 선형적 관련성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x를 통해서 y를 예측할 거예요. 변수 하나 들어가 있네. 단순회기식. 근데 우리 보면 매출액의 현실적인 특성에서 본다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게 광고비만 있어요. 광고비만. 광고 외에 또 뭐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원, 세일즈맨의 숫자, 그 다음에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점포 대리점들의 숫자, 그 다음에 세일즈맨의 뭐예요? 인센티브 같은 것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실제로 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1, 얘는 X2, 그 다음에 대리점의 수 X3, 그 다음에 인센티브의 양 X4 이런 형태로 만약에 네 가지 갖고 내가 고려하겠다. 그러면 회계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회계식. 그래서 어떻게 되냐? Y는 매출액은 절편상수항 더하기 어떻게 되냐? 베타 1 X1 광고비네.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 2의 X2 더하기 베타 3의 여기에 X3 더하기 베타 4의 X4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네 가지를 보였으니까 변수가 네 가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변수가 네 가지 들어간 다음에 끝에 표현 못하는 것들 오창 엡실론 형태로 이렇게 구해주는 게 이게 뭐다? 이게 측정하고자 하는 원인이 다중이야. 여러 개야. 그래서 이거를 다중회기식. 그래서 다중회기식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손으로 계산할 때 좀 너무나 불편한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y는 ax 플러스 b 형태, 알파 플러스 베타 x 형태의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가 주로 쓰는 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회기식에 대한 것들은 머릿속에다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또 중요한 거. 이제 이런 문제가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가 제 첫 번째 이동평균법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동평균법 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동평균법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이동평균법의 단점이 뭘까요? 이동평균법. 근본적으로 이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바로 뭐냐면 시차효과죠. 시차효과. 가장 짧은 게 바로 뭐예요? 평균을 구해서 가장 짧은 게 2개월짜리예요. 2개월이 언제 찍힙니까? 첫 예측치가. M 플러스 1이니까 어디에 예측돼? 3월달 예측치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근데 예측선을 그렸어. 그럼 예측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잘못 그렸네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 시기에 시작할 수가 없죠. 1월달, 2월달, 3월달이면 여기서 찍혀버리죠. 그죠? 여기서 찍히니까 1월달하고 2월달에 3월달에 반영되는 거니까 뭐가 발생한다? 시차, 타임렉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동평균법이 가중치를 조정하든 단순 이동평균법이든 시차 효과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동평균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게. 그 다음에 단순 이동평균법,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동평균법, 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가 동일하게 예측하는 시점이 반영되지, 차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동일하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기 이동평균법이야. 1, 2, 3, 4가 됐어. 평균 내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돼? 5월달. 가장 가까운 애 4월달, 가장 먼 애 1월달. 똑같이 25%씩. 이게 단순 이동평균법의 문제점.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좀 개선한 게 바로 뭐예요? 가중 이동평균법. 가중 이동평균법은 이걸 어떻게 돼요? 가까운 과거는 많이, 먼 과거는 적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측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n기 이동평균법이면 서메이션 하는데 특정한 i는 1서부터 n 기간까지 그 다음에 wi 이렇게 되겠죠. 5기야. 만약에 5개월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5개월. n이 5개월 이동평균법이야. 그럼 1월서부터 5월까지 이 수요를 이게 합치는 건데 어떻게 합쳤어요? 어떻게 합쳤어? 1월달은 가중치 얼마, 2월달은 가중치 얼마, 3월달은 가중치 얼마, 4월달은 가중치 5월달까지겠죠. 5월달 가중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이게 수요 예측치가 되니까 이 값하고 가중치 이걸 곱해서 어떻게 되냐? 썸했네. 그죠? 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썸한 값 갖고 예측하겠다는 얘기예요. 6월달에다가. 이게. 그래서 이동평균법에 대한 것들은 시차효과. 그 다음에 궁금증이 하나 있잖아요. n의 크기를 어떤 만큼 늘리는 게 좋아? 줄이는 게 좋아? 이거 판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뭐라 그랬죠?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요에 뭐에 따른다? 안정성에 따른다. 안정성에. 이게 수요에 대한 안정성에. 수요가 스테이블하게 평균적 수요야. 안정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간 길게 잡아도 예측 오차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변동성이 작아서 이점이 있고 수요가 요동을 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간을 짧게 잡는다. 그죠? 이게 됐죠? 지수평활법 봅시다. 지수평활법. 지수평활법에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보면 지수평활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동평균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한계점에 대해서 시차효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이동평균법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해요? 과거 자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과거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자료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죠? 보관하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핸들링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즉 과거 자료, 수요가 안정적일 때 내가 과거 자료를 많이 쓰고 싶어 그러면 많이 쓰면 쓸수록 예측 오차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안정화된 수요에서는. 근데 그 자료를 보관하고 핸들링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예측의 정확도에 균형점을 잘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동평균법은 과거 자료를 보관하는 동안 투입되는 비용이 있죠. 핸들링하는 그 비용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 예측 정확도를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어. 내가 그렇다면 기꺼이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정보가 많이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의 정확도를 내가 1% 높이는데 너무나 많은 이 핸들링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 차라리 1%를 포기하고 이 비용을 좀 낮추고 싶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평균법에서는.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이동평균법의 특성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좀 집어넣고 지수평활법으로 다시 보면 지수평활법은 어떻게 되냐? 이동평균법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발전된 이동평균법인데 이 방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다시 한번 서머라이징을 하면 과거의 자료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너무나 이게 과거의 자료 때문에 힘드니까 과거의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과거의 정보의 특성을
미래 예측치에다 반영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수요예측기법으로 어떤 게 가장 많이 쓰여요? 활용됩니까? 라고 했을 때 1등하는 수요예측기법이 있다 그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인과관계 분석법. 회귀 분석이 수요예측기법에서 뭐 당연하게 그냥 1등입니다. 아주. 그 다음에 또 시계열 예측기법. 이거하고는 좀 다른 방법. 시계열 예측기법으로 어떤 걸 많이 씁니까? 라고 하면 또 당연히 1등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지수평활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이 지수평활법이 많이 활용된다. 논리가 간단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측값이 있다. 예측값이다. 우리 알파가 0.3짜리를 딱 한번 수식을 그려봅시다. 알파가 0.3이라고 딱 줘진다는 얘기는 과거 정보를 몇 %만 반영하겠다. 그대로 갖고 오지 않고 30%만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T기간의 예측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0.3 곱하기 얘보다 앞에 있는 과거값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단계 앞에 있는 거예요. 많은 과거도 없어. 바로 앞에 있는 전기에 예측하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애 정보만 하나만 딱 얻어내면 돼. 사실은 그게 하나가 아니죠. 축차 대입으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되냐? 뒤에 이제 내가 풀어줬으면 그때 머릿속에 좀 이해하시면 되고, 알파가 0.3 곱하기 어떻게 되냐? 여기가 디맨드가 오는데 요거는 실제 수요예요. 실제 수요. 어디에 실제 수요? T기간의 예측값은 어떻게 되냐? T-1기간의 실제 수요가 돼요. 이게 T기간의 예측값이라고 한다면 T기간의 예측값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실제 이 수요값은 실제값은 뭘 쓰냐면 T의 앞에 있는 거니까 T-1기간의 실제 수요를 30%만 반영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1-알파 실제 과거의 실제 수요가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정해 주는 값이 바로 뭐예요? 앞에 있는 예측값으로 내가 보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정보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1-알파고 앞에 예측값이 있다면 그대로겠죠. 지수평활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지수평. 과거의 정보를 알파로 조절할 수 있다. 알파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알파는 가중치하고 유사하다 그랬어요. 가중이동평균법.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알파의 크기가 만약에 알파가 예를 들자면 얘가 알파가 0이라면 어떤 예측치에 쫙 봤더니 알파가 0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실제값 내가 반영 안 하겠다. 앞기에 뭐만 해? 1-알파에서 알파가 0이니까 100% 예측치만 앞기의 예측치 그대로 갖다 쓰겠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알파가 1이라면 그대로 내가 어떠한 예측값을 쓸 때 예측하는 시점보다 앞에 있는 과거를 몇 % 반영한다? 100% 반영할 거야. 예측값은 필요 없어. 과거의 정보를 갖고 와서 미래 예측값으로 쓸 거야.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이 알파가 0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이거를 최적의 값을 찾는 겁니다. 예측하는 사람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최적의 값을 찾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뒤에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 좋은 예측이야 나쁜 예측이야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죠? 이거 굉장히 좋은 예측이에요. 좋은 예측값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쁜 예측값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뺐는데 그것이 어떻게 0 나오면 이게 베스트. 이게 최고예요. 최고.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실제 값과 예측값이 같은 경우란 얘기예요. 오차를 발생. 요게 바로 뭐예요? 요 뒤에 있는 게. 요게 오차죠. 오차. 이게 오차입니다. 오차가 0이란 얘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알파 값을 찾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로 그냥 빼서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 다음. 나쁜 예측은 어떻게 돼요?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뺐는데 그것이 이 오차가 굉장히 커지는 값. 이게 바로 뭐예요? 나쁜 예측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때 가서 요것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번
이번에 배울 거는 이제 바로 뭐냐면 추세조정 지수평화법을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앞에 걸 좀 정리가 됐으니까 트렌드죠. 트렌드 체계적으로 증가하거나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란 얘기예요. 그죠? 이 추세를 보정한 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추세를 조정해주는 어드저스트 시키는 뭐다? 지수평활법이다 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지수평활법을 이제 우리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이 식을 한번 볼까요? 어느 이제 그 수요가 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10, 2월 달에 20, 3월 달에 30, 4월 달에 4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기간이고 요게 수요가 되겠죠. 1월 달에 10, 2월 달에 20, 3월 달에 30, 4월 달에 40 이렇게 놓고 알파는 지수평활법으로 예측해 볼 거예요. 내가 0.3을 넣었어요. 알파 0.3. 예측치를 구해보자. 첫 번째 예측치는 어떻게 구하죠? 첫 번째는 과거 정보를 많이 안 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값을 초기 값, 이거 뭐냐면 초기 예측 값이라고 합니다. 이걸 초기 예측 값. 초기 예측 값은 어떻게 한다? 실제 수요를 그대로 갖다 쓰자. 실제 수요. 그래서 1월 달에 예측값은 1월 달에 예측값은 그대로 뭐가 되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럼 2월 달에 볼까요? 알파 0.3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0.3 곱하기 2월달 예측치 F2는 그 다음에 앞기의 실제값 10 더하기 1 알파 0.7 곱하기 앞기의 예측치 얘 그대로 어떻게 되냐 여기다 10 곱하기 0.3 10 곱하기 0.7 얘는 뭐예요? F2는 얘는 그냥 똑같이 10입니다. 이렇게 10 됐죠? 이게 그 다음에 3개월치 이동차를 보겠습니다. 3개월치 앞에서 봤더니 실제값을 쓰자. 0.3 곱하기 앞기에 있는 실제값 20 더하기 0.7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 앞기에 있는 실제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 예측값이 10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에다가 2, 3은 6이니까 6 되겠네. 그죠? 6. 이게 6 더하고 7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13 되겠네. 13. 네 번째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 0.3이죠. 0.3 곱하기 앞기의 실제값 짝 이거 30 더하기 0.7에 곱하기 여기에 예측치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러면 여기가 9에다가 7에다가 2니까 9 뭐 한 9, 2, 18 18 뭐 18.1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계산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값이 이제 뭐 18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계산 한번 보세요. 수요의 특성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10, 20, 30, 40. 누가 봐도 이거는 뭐예요? 10, 20, 30, 40. 이게 뭡니까? 그냥 추세입니다. 추세. 근데 예측값을 0.3으로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똑같이 10,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게 13,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똑같이 10, 10에 10,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8, 아마 뭐 그 다음에 계산해도 이렇게, 즉 어떻게 돼요? 오차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특정한 추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수평활법을 갖다 쓰면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이 수요의 특성을 예측치가 따라간다 못 쫓아간다? 못 쫓아가는 거예요. 점점 오차가 꺼져요. 여기서 학생들이 질문해요. 알파를 그러면 우리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알파를 크게 해주세요. 알파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n 사이즈를 작게 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죠? 알파의 크기를 한번 0.9로 해봅시다. 0.9로 해봅시다. 알파의 크기를 0.9로 하면 똑같이 여기는 10이고 여기도 똑같이 10이고 그 다음에 0.3 곱하기 어떻게 돼요? 20에다가 0.9 곱하기 20에다가 0.1 곱하기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여기에 있는 값보다 커지긴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이 값을 예측치가 쫓아가는 게
못 쫓아가고 있죠. 이 0.3에서 0.9를 늘려도 실질적으로 쫓아가는 오차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영 못해서 작아진다.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10, 20, 30, 40.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의 수요가 다음과 같이 다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돼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10, 20, 30, 40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예측치를 했더니 예측치는 이렇게 돼. 예측치. 얘가 예측값, 얘가 실제 수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지수평활법은 이러한 수요일 때 지수평활법을 쓰면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이 방법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수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표현해 보세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10, 20, 30, 40 이거를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하게 한번 내보여요. 수식이 아니라 수식으로 얘기하면 또 힘들어 하니까 그냥 아이디어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트렌드가 반영된 수요예요. 추세가 그죠? 추세가 있는 수요인데 10, 20, 30, 40씩 늘어나는 이러한 수요가 있을 때 단순한 이러한 지수평활법을 알파를 늘리고 줄이면서 조정을 해봐도 실제로 오차가 예측 오차가 커지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사실은 여기에 이미 제 질문에 이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이라는 게 지수평활법은 지수평활법인데 추세를 어드저스트 보정하고 수정했어. 그래서 지수평활법에다 적용한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럼 지수평활법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거기다가 체계적으로 증가한 양을 좀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추세 아닐까요? 추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반에 예측치가 나왔어요. 그죠? 10으로. 이 예측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증가하는 양이 바로 뭐예요? 10이죠. 20에 30 증가할 때 또 어떻게 돼요? 10이죠. 30에 40 증가할 때 10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체계적으로 증가된 추세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 20, 30, 40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F1 값이 들어가겠죠. F1 값은 10이 될 것이고 F2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쫙 해서 보면 알파에다가 디맨드를 집어넣고 1월달에 디맨드 집어넣고 그 다음에 1-알파에다가 곱하기 1-알파를 곱한 다음에 앞뒤에 있는 예측치를 곱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기간에 1월달에서 2월달로 증가된 양이 체계적으로 이 수요 자체가 증가된 양이 10이니까 지수평화법을 쓴다면 뒤에다 그냥 트렌드 같은 것들 추세 증가량을 이렇게 더해주면 단순한 이러한 방법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쉽지 않을까요? 그럼 F3 하면 F3은 요거에다가 요거 반영된 게 이게 예측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F3은 알파에다가 디맨드 2월달 거 실제값 더하기 1-알파에 F에 요 값이 여기 들어와서 곱해지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체계적으로 그 기간에서 A 기간에서 B 기간으로 쫙 이렇게 올라갈 때 체계적으로 증가된 양을 좀 반영해 보자. 그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의 근본적 접근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딱 이해하시고 우리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이 이제 여기 있네요.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한번 볼게요. 식이 여기 있네요. 식이 아니네 이게. 여기 있네요.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은 트렌드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수평활법에 반영할 거야. 단순한 지수평활법을 어떻게 돼?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돼? 여기다 반영하는 방법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추세조정 지수평활법 봅시다. 여러분 책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거 다 무시합시다.
지금 이거를 쉽게 딱 제시하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보세요. 이거를.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트렌드가 어드저스트된 그러한 예측기법 추세조정 지수 평할법에서 T기간의 TAF 값은 어떻게 되냐? 지수 평할법에 대한 예측값과 추세값을 여기다 반영해서 동기간의 같은 T기간에 합쳐서 TAF 값을 예측하게 된다. 그럼 봅시다. T기간의 TAF 값은 T 플러스 1기의 추세조정 지수 평 예측값이라고 했는데 요거 잘못된 거죠. 요거는. T기간의 TAF 값은 T기의 추세조정 지수 예측값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FT 봅시다. FT는 어떻게 돼요? T기간의 예측값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트렌드를 나타내는 이 T에 대한 T기간의 트렌드 값은 T기의 추세값이에요. 그러면 F값은 어떻게 예측값 추세조정 지수평할법은 어떻게 구해지나 봅시다. FT는 이거 지수평할법에 썼던 식하고 똑같은데요. 그죠? 알파 곱하기 앞기의 실제값 그 다음에 1-알파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까지 만들면 이게 지수평할법이죠. 단순 지수평할법이죠. 근데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곱해지는 값이 앞기의 트렌드 값을 여기 예측값에다가 더해줘서 곱했네요. 1-알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지수평할법인데 뒤에 뭐가 붙어있다? 트렌드 값이 붙어있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똑같이 지수평할법을 쓰니까 알파 상수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다른 상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수가 그게 바로 뭐냐? 추세평화의 상수. 추세를 레벨링 시키기 위한 평화의 상수가 베타로 주어지는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봤더니 T기간의 트렌드 값은 잘 보세요. 여기서 베타를 곱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트렌드의 T기간이에요. T기간의 추세를 구할 때는 앞기의 예측값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앞기의 예측값이 아니라 동기의 예측값에서 앞기의 예측값을 빼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1월달, 2월달, 3월달이야. 그럼 내가 3월달에 지금 예측치를 구하고 싶어. 그럼 3월달에 트렌드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트렌드 값을 구하려면 여기는 F가 되고 여기는 트렌드 값이라고 하면 1월달 예측치, 2월달 예측치, 3월달 예측치니까 여기에 있는 트렌드 값에 들어가는 값은 3월달에 뭐예요? 3월달에 예측값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기니까 3월달 트렌드 값을 계산할 때 같은 기간의 3월달의 예측값에서 2월달의 예측값을 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월달에서 3월달로 증가된 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증가된 양을 나타내는 거죠. 3월달에서 2월달을 뺐다는 얘기는 2월달에서 3월달 증가량을 계산한 거예요. 그걸 뭐로 보겠다?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양을 우리 평화의 상수 추세의 베타 값을 곱해주고 실제 수요가 늘어난 예측값이 늘어난 양을 표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돼? 1-베타로 해서 수요 자체가 갖고 있는 트렌드 값을 내가 여기다가 보정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추세조정 지수평할법은 어떠한 형태의 특징이 있냐면 지수평할법에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트렌드 값을 뒤에다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수평할법에서 똑같은 지수평할법에다가 기간에서 늘어나는 추세값을 거기다가 곱해줘 가지고 계산을 했다. 그래서 추세에 체계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의 추세를 보정하는 형태로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이 두 가지 값이 들어가니까 트렌드 값과 추세값이 들어가니까 예측값은 이런 형태로 해서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추세값은 어떻게 되냐? 추세값은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전기의 예측치를 빼주니까 과거 전달에서 이번 달에 증가된 수요의 증가량이에요. 그걸 뭐로 봤다? 평화의 상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봐서 베타를 거기다 곱해주고 1-베타는 어떻게 되냐? 그 체계적으로 증가된 양이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1-베타에 앞기에 있는 트렌드 값을 곱해줘서 보정해주는 값을 쓴 거죠.
그러면 예측치에 대한 보정값,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보정값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트렌드를 보정한, 수정한 지수평활법이다. 아셨죠? 이거 갖고 우리 문제를 한번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착 나오는데 알파가 0.1이고 베타가 0.1이다. 2001년 초기 수요 예측값 지수평활이니까 초기값 주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기초 추세조정치 0 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딱 2005년도 수요 예측치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봤더니 먼저 옆으로 이렇게 내쳤어요. 여기는 바로 뭐냐? 지수평활 예측치, 그 다음에 여기는 추세값. 그래서 같은 기간에 예측값과 같은 기간의 트렌드값이 합쳐져서 같은 기간에 트렌드 어드저스트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수평활법 TAF 값이 나타나게 된다. 초기 예측치 봅시다. 초기 예측값은 250 주어졌고 평활값도 그대로 주어졌죠. 그래서 같은 기간 내에 예측값과 트렌드값을 합쳐서는 250 됐네요. 그죠? 이해됐죠? 그럼 2개월치 이제 구해봅시다. 2개월치를 쫙 해서 봤더니 어떠냐면 알파는 0.1 주어져 있어요. 0.1 곱하기 앞기의 실제 수요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니까 0.9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앞기의 예측값과 트렌드값이 합쳐져 있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앞기의 예측값, 앞기의 트렌드값, 요게 합쳐져서 여기 안에 들어왔네요. 요걸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250 더하기 0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해 가죠? 이게. 그 다음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트렌드 값을 내가 이제 구할 거예요. 봤더니 베타 평활상수 추세 평활상수는 0.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250에서 앞기의 예측값을 뺐네. 여기 0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250 빼기 250 해서 0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1- 베타니까 0.8을 그대로 곱하고 앞기에 있는 트렌드 값을 여기다 곱해준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합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이게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하면 이제 딱 이해가요. 아 이게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이구나 라는 거를 딱 봤더니 지수평활법은 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읽어볼게요. 2003년이 253이야 실제 수요가. 앞기가 280이고 그러니까 0.1 곱하기 280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니까 0.9 여기까지는 지수평활법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앞기의 예측값 더하기 트렌드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T-1의 예측값 더하기 트렌드 값인데 T-1 기간의 트렌드 값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TAF 값인데 어떤 거예요? T-1 기간의 TAF 값하고 똑같잖아요. 이 값을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는 이 값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250 더하기 0 했는데 이렇게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바로 뭐 하면 돼요. 그냥 쭉 가가지고 얘 값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그죠? 이게 TAF 값이니까 전기의 TAF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트렌드 값이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측값이 됐고 트렌드 값을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앞기의 예측값을 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동기간의 예측값에서 앞기에 있는 값을 뺀 거니까 이게 바로 수요가 증가량이네요. 253-250 이게 수요가 증가되어지는 거기다가 증가된 양에다가 추세에 대한 평활상수 베타를 곱해주고 수요가 전기에서 이번 기에 같이 늘어난 양에다가 추세의 특성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앞기에 있는 어떻게 되냐 트렌드 값을 그대로 1- 베타 값에다 곱해서 내가 보정하겠다. 그 값이 이 뒤쪽에 있는 거죠. 됐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추세조정 지수평할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저기 추세조정 지수평할법인데요.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지수평할법을 낼까요? 추세조정 지수평할법을 낼까요? 당연히 추세조정 지수평할법을 문제를 내겠죠. 그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지수평할법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야 되니까 요 방법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요 예제가. 그래서 요거 갖고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쭉 해가지고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쭉 해서 한번 보면 뭐 예측의 정확도 뭐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측의 정확도 같은 것들. 예측의 정확도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제 그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의 정확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추적지표라고 하는데 추적지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뭘 제가 이제 예측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냐면 예측에 아까 내가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0이에요. 그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죠? 즉 예측의 정확도, 예측값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예측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누적 예측 오차, 누적 예측 오차가 돼요. 이게 누적 예측 오차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예제가 4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0페이지. 우리 교재 4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410페이지. 4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 예측의 정확성이라는 한글 파일로 여러분들 제가 웹에다가 올려놨죠. 그 파일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타이핑 친 거예요. 책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해서 보면, CFE가 어떻게 됩니까? CFE는. 실제값에서 누적 예측 오차는 CFE라고 합니다. 줄여가지고, 누적 포캐스팅에 대한 에러다. 그래서 CFE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파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파일을 한번 직접 띄워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은 이게 좀 들어오지 않으니까 화면을 직접 보면서 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